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코나 하이브리드입니다. 지난 8월 현대자동차가 코나를 신형 모델로 교체하면서 하이브리드를 라인업에 새로 추가를 했는데요. 이로써 코나는 가솔린, 디젤, 하이브리드 그리고 전기차까지 아주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가진 소형 SUV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1.6 GDI 엔진의 영구자석형 전기 모터를 적용을 해서 엔진 105마력을 포함한 총 시스템 출력 141마력의 힘을 내고요. 연비는 19.3km/L의 아주 높은 연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2270만원서부터 2611만원까지 세후 가격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에 지원하는 세금 혜택을 받은 후에 판매 가격이 2270만원서부터 2611만원까지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카투홈 서비스, 그러니까 차에서 집에 있는 전기장치들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사물 인터넷 기술이 적용되어 있고, 기본적인 주행보조 장치들은 전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하는 등 운전자들이 좀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 차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코나 하이브리드 타고 오늘 시승을 진행할 텐데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자, 디자인 잠깐 보고 들어가시죠. 정면 모습을 보면 여러 가지 램프들이 사방에 분산되어 있는 듯 흩어져 있죠. 제일 위에 주간주행등, 그 아래 헤드램프, 범퍼 아래쪽으로 안개등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넘버판이 아닌데 앞에 세 자릿수가 들어가 있죠. 새로 적용되는 번호판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색한 듯 익숙한 듯 한 번 더 보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주간주행등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빛의 반사, 빛의 확산 이런 부분을 감안한 형상이 아닌가 싶어요. 특이한 형상의 패턴을 적용한 18인치 휠입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그린 X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타이어 사이즈는 225/451/18 사이즈입니다. 친환경 자동차에 어울리는 에너지 절약형 타이어라고 보면 될 듯 합니다. 차체 측면 팬더에는 블루 드라이브 친환경 자동차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연비 표시가 들어와 있는데 하이브리드 자동차 복합 연비는 17.4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인치 타이어를 적용을 했을 때 19.3km/L의 연비를 보이게 됩니다. 자, 뒷부분 보시죠. 공기 흐름을 잡아주는 효과를 노린 거겠죠. 지붕 끝선을 뒷창 윗부분까지 연장해 놓았습니다. 그 끝에 브레이크 등을 올려 놓았죠. 하이마운트 스톱 램프입니다. 좌우측에 LED 컨비네이션 램프가 들어와 있고요. 그 아래 후진등과 깜빡이, 그러니까 방향지시 등을 분리해서 배치해 놓았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보면 바닥이 높게 올라와 있고요. 그 아래 두 부분으로 분리된 수납함이 들어와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요. 펑크가 났을 때 긴급 대처할 수 있는 응급 수리 킷이 들어와 있습니다. 뒷좌석은 6대4로 분할해서 접어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확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뒷좌석입니다. 그렇게 넓지 않은 공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런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 여유 있게 들어가죠. 무릎 앞 공간은 그렇게 좁지만은 않습니다.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세워서 여유 있게 들어가는 공간 확보하고 있죠. 그래서 제한된 공간이지만 패키징을 효율적으로 해서 그렇게 좁지 않은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원버튼으로 안 내려가죠.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차창은 작동을 하고요. 차창은 도어 트림에 완전히 수납이 됩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에 두 단계로 적용 가능한 열선 버튼이 들어와 있죠. 열선 시트가 적용되어 있다라는 얘기일 테죠. 시승차는 코나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최고 트림입니다. 프리미엄 스페셜 트림이어서 모든 옵션이 다 들어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암레스트 내리면 두 개의 컵홀더 만나볼 수 있고요. 스키스루 기능은 없는 대신에 시트를 이렇게 아예 접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6대4로 시트를 접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시트를 접어서 트렁크를 좀 더 확장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센터 터널이랄 것도 없습니다. 손가락 2마디 정도 아주 살짝 이제 센터 터널 부분이 솟아 있는데 뭐 공간을 크게 제약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뒷시트에 앉아보면 아무래도 시트가 좀 솟아 있고요. 머리 위로도 손바닥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남아 있는 거죠. 조금 불편하지만 뭐 그렇게 사람이 못 앉을 정도의 가운데 시트는 아닙니다. B세그먼트 SUV, 그러니까 소형 SUV 치고는 뒷좌석 공간을 효율적으로 영리하게 잘 만들어 놓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트 아래로 왼쪽 아래 보면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통풍구인데요. 시트 아래에 들어와 있는 배터리, 하이브리드용 고전압 배터리의 냉각을 위해서 이렇게 송풍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 말고는 이렇다 할 편의 장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USB 포트도 없고요.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도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다 할 뒷좌석 편의 장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운전석 가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한 현대자동차의 인테리어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스티어링 휠 손에 쥐는 부분은 살짝 얇은 듯한데요, 전체적으로 위아래를 보면 그렇게 얇지도 않고 이 정도의 유격이 있는 겁니다. 완전히 돌렸는데 이 정도 다시 복원이 되죠. 자, 완전히 돌려서 하나, 둘, 2.5회전, 정확하게 2.5회전 합니다. 차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조향비 그렇게 많이 넓게 가져갈 필요 없겠죠. 차 크기에 딱 어울리는 그런 조향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이 차의 크기는 길이가 4165mm, 너비가 1800m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루프렉을 포함하면 1565, 루프렉이 없으면 1550mm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죠. SUV라고는 하지만 소형 SUV고요. 운전석에 앉아서 느끼게 되는 느낌도 차체가 높은 SUV라기보다는 조금 높은 세단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4.2인치 컬러 LCD 클러스터로 계기판 정보 표시창을 구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정보들이 올라오는지 한번 볼까요? 주행 경로 안내, 도로 교통 표지판 안내도 합니다. 주행 보조 정보, 차로 안전 정보, 후측방 안전 정보 등이 이제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주행 정보로 올라온다 라는 얘기죠. 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스마트 크루즈 들어와 있죠. 주행 보조 시스템은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멍청하게 넋놓고 있을 때 앞차가 출발하면 알려줍니다.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 안전 구간 주행 보조, 고속도로 안전 구간 자동 감속, 과속 감시 카메라가 있는 데에서는 내비게이션 정보를 기반으로 차가 쓱 속도를 줄여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가능한 얘기고요. 전방 안전, 충돌 방지 보조가 있고요. 충돌 경고가 있습니다. 차로 안전,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가 있습니다. 후측방 안전 경고가 있고요. 주차 안전, 후방 교차 안전, 이런 부분들이 아주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들어와 있죠. 자, 2회 눌러 전체 잠금 해제. 이 여자분들이 유용한 부분인데요. 뭐 지하 주차장 같은 데 보면 좀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있죠. 키를 한 번만 누르면 운전석만 열립니다. 그리고 2번 눌러야지 전체가 열리는 거고요. 그런 기능을 지금 적용하느냐 마느냐를 묻는 건데요. 2번 눌러야 전체 해제하도록 하는 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특히 여성 운전자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실제적으로 안전이 되고 심리적으로도 좀 더 안심하고 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비자들의 마음을 세심하게 헤아리는 그런 기능이 아닐까 싶어요. 원터치 방향지 시등, 원터치 3 깜빡, 5회 깜빡, 7회 깜빡도 있네요. 자, 헤드램프 에스코트, 시동 끄고 주차장에 차를 놓고 들어갈 때 일정 시간 동안 헤드램프를 켜서 귀갓길을 밝혀주는 거죠. 사운드, 웰컴, 무선 충전 시스템이 들어와 있죠. 무선 충전 시스템은 도어가 다 닫혀 있을 때 작동이 됩니다. 후진시 뒷유리 와이퍼 작동, 기어 연석 알림, 대기 환경 보호 모드, 대기 환경 보호 모드 한번 해보죠. 관성주행 안내, 관성주행 안내 시점은 빠르게, 보통. 도로 결빙 알림도 해주고요. 에너지 흐름도도 이렇게 계기판을 통해서 볼 수가 있네요. 네, 이런 정도의 주행 정보들을 표시를 해줍니다. 상당히 클러스트 디자인도 깔끔하고요. 자,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보면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가 있는데 수동 변속을 위해서 필요를 하고,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는 패들 시프트가 회생 주행의 강도를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도 하게 되는데, 이 차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별도의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없고, 패들 시프트를 시프트 다운을 하게 되면 에코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로 강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밀면 스포츠 모드로 넘어가죠.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주행 중에 시프트 다운을 하게 되면 스포츠 모드로 강제로 주행 모드가 변경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회생 제동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뭐 아이오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차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생략을 하고 패들 시프트는 그냥 수동 변속용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ADAS 주행 보조 시스템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이고요. 왼쪽에는 오디오, 전화 걸기, 음성 명령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성 명령 카카오 아이와 연동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네, 말씀하세요. 길 안내 경기도 파주 해일이 마을 1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몇 번째 항목을 첫 번째 첫 번째 장소로 안내합니다. 자,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대화하듯이 얘기를 하면 목적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 줍니다. 좀 더 편리해진 거죠. 운전하는 동안 뭐 이것저것 손동작으로 산만하게 조작하는 것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음성 명령을 통해서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상당히 편리하고 안전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이 상당히 크죠. 10.25인치 모니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3개로 분할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넘어가면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 기능을 선택하면 평균 연비 정보, 에너지 흐름도를 이렇게 보면서 할 수가 있고요. 연비 정보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흐름도를 전체 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요. 블루링크, 현대차를 타게 되면 누리게 되는 혜택 중 하나가 블루링크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5년 동안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후에는 월 11,000원을 내면 블루링크를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런 컨시어지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부가 서비스를 가입해야 되는군요. 차량 진단, 원격 진단, 차량 진단을 진단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목적지 수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링크에 얘기를 해서 블루링크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찍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 대응을 하고요. 카투홈 서비스, 이제 차에서 집에 있는 전기장치, 에어컨, 거실의 등, 보일러, 또 뭐가 있을까요? 주차장의 도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작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면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홈투카 서비스도 있는데 홈투카까지는 아직 시도하지 않고 있고요. 카투홈 서비스를 먼저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환경 설정, 기기 연결, 블루투스를 2대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2개의 블루투스에 연결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있고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홈 위젯 편집. 자, 이런 메인 화면, 홈 화면에 올라올 수 있는 메뉴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빼고 날씨를 넣어라. 나는 스포츠 많이 하니까 오늘 프로야구 경기를 봐야 돼. 소식을 들어야 돼. 이거를 메인 화면에 꺼내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듯이 손가락으로 눌러서 옮겨 놓으면 되는 거죠. 공조장치에 보면 드라이버 온리 모드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온리 모드를 하게 되면 이 공조장치가 운전석에만 가동이 됩니다. 조수석, 뒷좌석 공조장치는 작동을 하지 않죠. 이 차 뒷좌석 공조장치는 따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수석 공조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고 운전석으로만 이 바람이 오게 됩니다. 그 아래 센터페시아 제일 하단부죠. 핸드폰 무선 충전 장치가 있고요. 그 위에 2개의 USB 포트, 하나는 충전용이고 하나는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V 전원구, 이렇게 구멍이 있고요. 3개의 구멍이 들어와 있고, 그 위에 또 조그맣게 수첩 정도 수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별도의 선반 같은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공간을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변속 레버가 있는데요, 아주 동그랗게 손에 꼭 쏙 들어오게 레버를 심플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이 차의 변속기는 하이브리드 전용 6단 DCT 이 변속기를 사용을 하고 있죠. 변속 레버 옆으로 열선 시트 3단계, 냉풍 시트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 들어와 있고, 열선 스티어링 휠 버튼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자식 주차 보조 장치 들어와 있고요. 그 아래 오토 홀드 모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 크렐 오디오 시스템 들어와 있죠. 8개의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자, 돈 주고 산 오디오 기회 있을 때마다 한번 들어보죠.
See, I finally opened up my eyes, and I saw me coming back to life. That I'd be better without you inside. 자, 이 좁은 공간에 소리가 꽉 차게 들리죠. 소리를 많이 키워봤는데요, 소리가 전혀 찌그러지지 않고 아주 쾅쾅 울리는 울림이 스피커를 통해서 몸이 직접 울리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만큼 고품질의 사운드를 이런 코렐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이 차에 에어백은 모두 6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6개의 에어백과 첨단 주행안전 보조 시스템을 통해서 차의 안전을 보장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시트는 운전석, 조수석 전동식 시트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몸을 꽉 잡아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약간의 여유를 두고 느슨하게 몸을 받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옆으로 날개, 옆구리 쪽에 좀 나와 있어서요, 몸이 기울 때 받쳐주는 정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에 보면 몇 개의 버튼이 있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컴바이너 타입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죠.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차선인식, 자료 이탈 방지 장치,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 그리고 12V 배터리 리셋 버튼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용 고전압 배터리가 있고, 일상적인 차의 어떤 그 전기 장치들을 작동할 수 있는 12V 배터리가 있는데요. 12V 배터리가 방전이 됐다 해도 이 고전압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통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2V 배터리가 방전이 됐다 그러면 여기에 12V 리셋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걸 수 있다. 즉 배터리 방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직접 움직이면서 이 차의 주행의 느낌 여러분들과 함께 느껴보도록 하죠. 이제 출발합니다. 자, 노면 상태가 썩 그리 좋지 않은 그런 구간입니다. 과속 방지턱 부드럽게 넘어갔고요. EV 모드로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계기판에 나와 있죠. 노면에 단차가 있는 부분을 지나는데요, 타이어가 그 부분을 지나고 있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느낌이 없죠. 좀 높은 과속방지턱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칠지 않게 이런 과속방지턱들을 지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나고 난 뒤에 잔진동도 거의 없고요. 그렇게 단단한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렁한 느낌도 아니고요. 그 서스펜션의 강도는 딱 중간 지점으로 세팅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로 진입로 쭉 빠르게 돌아가 보고 있는데요, 턱을 지날 때 차가 한쪽으로 저렇게 밀리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코너에서 좀 빠르게 달렸더니 도로에 턱이 있는 부분에서 살짝 옆으로 툭 밀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노면의 그립을 놓치는 순간이 있다라는 얘기죠. 짧은 구간에서 힘을 제법 씁니다.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았더니 제법 강한 힘을 내면서 빠르게 속도를 올려가고요. 글쎄 속도가 높아졌네요. 자, 기본 에코로 세팅이 되어 있고 가속 페달을 깊게 밟아도 에코를 유지합니다. 주행모드 에코를 유지를 하는데 시프트 다운, 패들 시프트를 이용을 해서 시프트 다운을 하면 스포츠 모드로 바뀝니다. 변속 레버를 수동 변속으로 위치를 시켜도 주행 모드는 스포츠 모드로 바뀌죠. 별도의 주행 모드를 선택하는 버튼은 없지만 이렇게 패들 시프트와 변속 레버를 통해서 스포츠 모드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도 RPM은 알 수가 없네요. 자, RPM은 계기판에서 이제 완전히 사라진 거죠. 나는 친환경 자동차다, 더 이상 RPM 게이지는 필요 없다, 엔진 회전수 알 생각하지 마라 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점점 차에서 사라져가는 부분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기술의 진보, 자동차 산업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전통적인 이제 자동차의 모습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씩 이제 변화하고 사라지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이제 RPM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90km의 속도를 맞춰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시멘트 도로의 노면이 많이 패인 구간인데요, 노면 잡소리가 제법 올라오죠. 실내는 그렇게 아주 정숙한 수준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노면 잡소리가 와글와글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포장을 새로 한 길에서도 아주 조용한 수준은 아닙니다.
바깥 소음이 실내로 어느 정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225, 451, 18 사이즈의 미쉐린 그린엑스 타이어를 적용을 하고 있죠. 에너지 효율을 좀 더 높이는 데 적합한 그런 타이어입니다. 자, 스포츠 모드를 택하고 시프트 다운을 하고 속도를 좀 올려봅니다. 가볍게 속도를 올리네요. 이 차 공차 중량 약 1400km 정도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무거운 차체가 아니죠. 아주 빠른 속도는 아닌데 바람 소리가, 지붕 쪽이죠, 루프 쪽에서 발생하는 바람 소리가 어느 정도 또 들어옵니다. MVH 면에서는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운전석에 앉아본 느낌이 SUV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대부분의 소형 SUV에서 그렇죠. SUV라고는 하지만 차체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석에서 앉은 느낌이 세단보다 조금 높은, 약간 높은 세단 정도의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세단과 나란히 달릴 때 내 차가 그렇게 특별히 높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세단과 크게 다를 바 없는 sit 포지션에서의 느낌. 그렇지만 좀 빨리 달릴 때 루프에서 발생하는 바람 소리의 거슬림, 세단과 SUV 사이의 그 어디쯤 이 차의 어떤 그 위치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른 속도를 원한다면 충분히 빨리 달릴 수 있는데, 빠른 속도에서의 차체 안정감은 그렇게 우수한 수준은 아니고요. 약간의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차체의 상하진동, 차체의 흔들림도 어느 정도 느껴집니다. 다시 가속을 좀 이어가서요, 가속할 때 엔진 소리도 좀 거친 듯 하죠. 자, 바람 소리가 제법 들리죠.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가 같이 섞여서 제법 큰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엔진 소리 자체도 그렇게 잘 만져진 고급스러운 질감을 주는 엔진 사운드는 아니죠. 다소 거친 엔진 사운드, 그리고 빠른 속도에서 느껴지는 이런 그 바람의 저항, 어쩔 수 없이 SUV구나 라는 점, 차체의 단면적이 조금 그래도 세단보다 넓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공기의 저항, 그로 인한 바람 소리, 이런 부분들은 이 차의 체형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는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거슬립니다. 빨리 달릴 때 시끄럽다, 소리가 많이 들린다 라는 얘기죠. 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또는 제한 속도는 90에 맞췄고요. 앞차를 따라서 차분하게 달려가고 있죠. 차로의 중앙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선을 밟지 않고요, 왼쪽 오른쪽 차선의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핸들을 쥐라 라는 안내도 한동안 들리지가 않네요. 스톱앤고 기능까지 포함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앞차를 따라서 완전 정지까지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정지 시간이 3초를 넘지 않으면 다시 차량의 흐름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출발까지 합니다. 물론 3초가 지나면 운전자가 다시 가속 페달을 밟아줘야 차가 움직이기 시작할 테고요. 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완전히 떼도 믿고 맡길만 합니다. 물론 중간 간간히 스티어링 휠을 쥐라 라는 안내가 나오지만 그 부분만 없다고 한다면 일단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자율주행차처럼 이 차를 다뤄도 가능은 하겠다 라는 얘기죠.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운전자 모든 그 주행 보조 장치들이 아직은 주행 보조입니다. 어시스트 기능인 거죠. 운전의 주체는 당연히 운전자라는 얘기고요. 만에 하나 어떤 그 사고가 난다든가 했을 때 그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되는 겁니다. 아직은 완전 자율주행차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어쨌든 현재 수준에서 대중 브랜드 중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주행 보조 장치를 현대기아차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어떤 그 주행 보조 장치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요, 작동 방식도 안정적입니다. 아주 노련한 운전자가 차를 다루는 것처럼 차간거리 조절, 차로의 중앙 유지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인데 뭐 그렇게 불안하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엔진 소리, 바람 소리 뒤섞여서 들려서 이런 그 소리가 주는 그런 불안함은 좀 있네요. 자유로의 세로 도로를 포장한 구간입니다. 도로 상태가 좋아서 그런가요? 고속주행 구간에서도 차체의 흔들림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다만 소리가 계속 거슬리는 거죠.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 고속주행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실내로 유입하면서 어떤 그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주는 불안함,
같은 거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내비게이션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하죠. 굳이 칩 꺼내서 컴퓨터 연결해서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무선 인터넷을 통해서 내비게이션 지도 정보는 업데이트가 됩니다. 운전자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업데이트 한다라는 얘기고요. 오버 더 에어 이런 기능 처음에 테슬라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아이디어죠. 자, 이 차 라디에이터 그릴에 액티브 에어 플랩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라는 얘기고요. 엔진룸의 열 관리, 공기의 저항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라디에이터 그릴의 공기 구멍을 열고 닫고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좀 올린 뒤에 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하나, 둘, 셋. 자, 강한 제동을 했습니다. 타이어가 비명을 많이 지르네요. 앞이 좀 강하게 숙여지고요. 비상등이 작동을 하죠. 브레이킹 초기 반응이 약간 밀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타이어가 좀 밀리는 느낌이 나기는 했지만 차체가 그렇게 무거운 차체가 아니죠. 브레이크가 1400kg 정도의 차체의 무게와 속도를, 시속 100km 정도의 속도를 그런 무게와 속도에 지지 않고 제동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고속 코너링 시도해봅니다. 이 차 앞바퀴 굴림 방식의 소형 SUV죠. 언더스티어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요. 결국은 코너링에서 오버스티어, 언더스티어는 그 구동 방식에 따르긴다기보다는 속도에 따른다고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빨리 달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제동, 턴. 야, 속도가 제법 빠르게 돌아 나가는데, 역시 코너가 좋네요. 코너라서 그런가요? 코너의 코너링 재미있고 우수합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 나가는데 차체를 잘 지지하고 그렇게 많이 숙여지지도 않으면서 차체를 잘 지지하고 그런 속도를 유지하면서 코너를 이탈하지 않고 잘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단도직입입니다. 워런티 보증 관련 부분인데요. 배터리와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의 보증기간이 5년 10만 킬로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보증을 해주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배터리를 평생 보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5년 10만만 보증을 한다라는 얘기죠. 같은 현대자동차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 보증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코나 하이브리드의 운전자 입장에서 본다면 나는 왜 평생 보증 안 해줘?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메이커 안에서 보증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 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보증기간을 같이 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차도 배터리는 평생 보증을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을 가격에 반영은 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별받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배터리 보증기간을 평생으로 하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차와 똑같이 배터리는 평생 보증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형 SUV여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싶기는 하지만 NVH 대책은 좀 더 보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중저속 구간에서도 자글거리는 노면의 잡소리 그리고 바람소리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실내로 들어오는데요. 고속주행에서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중저속 구간에서는 좀 더 조용한 실내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구나 이 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한다면 EV 주행 모드 상태에서 좀 더 조용한 실내를 구현할 수 있도록 NVH 대책은 좀 더 보강을 해 주는 게 맞겠습니다. 자,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힘은 1.6 GDI 엔진과 영구자석형 모터에서 뿜어나오는 141마력의 힘, 그리고
1400kg 정도의 공차 중량, 마력당 무게비 계산해 보면 마력당 10kg 정도의 힘의 효율이 나오는데요. 시속 100km까지 도달하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GPS 계측기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 봤는데요. 이제 데이터 잠깐 분석해 보시죠. 네, 코나 하이브리드 제로백 주행 데이터 분석해 보죠. 자, 모두 7차례 테스트를 했는데요. 결과는 이렇게 7개의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분석을 해보죠. 첫 번째 주행입니다. 꾸준하게 가속해가는 그런 주행 패턴, 그래프 패턴을 볼 수가 있겠고요. 10초 34가 나왔네요. 두 번째는 9초 43이 나왔습니다. 가장 빠른 기록인데요. 마지막 구간 8초 전후, 그리고 속도로 보면 시속 80km 전후에서 약간 그래프가 튀죠. 속도가 좀 더 빠르게 가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변속 구간에서 이런 거친 변속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행거리는 142m가 됐고요. G값,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의 G값도 0.28로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10초 83이 나왔고요. 역시 80km 구간에서 살짝 튀는 그런 부분이 보이죠. 네 번째 10초 96이 나왔습니다. 177m를 달렸고요. 이 출발 시점 이 아랫부분에서 약간 거친 패턴이 나오는데 뭐 전체적으로 큰 이상은 없습니다. 완만한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다섯 번째 11초 조금 느려졌네요. 11초가 나왔습니다. 역시 큰 이상이 없는 그래프 패턴 보이고 있죠. 여섯 번째 11초 43이 나왔고 아랫부분에서 살짝 튀는 변속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래프 패턴은 큰 이상이 없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12초 76 199m를 달렸는데요. 거의 200m를 달린 셈이죠. 초반에 가속 지체 현상이 좀 보였죠. 좀 이 부분이 좀 걸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7개의 그래프를 한꺼번에 띄워보면 이 제일 아랫부분 7번째 테스트한 건데 제일 처지는 기록이 거슬리죠. 이 부분은 확실히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한 군데로 거의 선을 이루면서 한 곳에 수렴하는 기록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마지막 하나 이 그래프가 유난히 아래쪽으로 처집니다. 오차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제일 처지는 기록은 제외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리포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두 6개의 주행 데이터를 얻었고요. 에버리지 10.7초, 맥스 11초 43, 미니멈 9초 43 이런 기록을 얻게 된 거죠. 코나 하이브리드 제로백 가장 빠른 기록 9초 43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느리지 않은 차급에 비해서는 제법 빠른 성능을 보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를 만날 수가 있겠죠. 가장 좋은 기록 이 부분에서 거친 충격이 나타났지만 덕분에 가장 빠른 기록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이상 코나 하이브리드 제로백 가속 테스트 데이터 분석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오늘 주행한 연비 잠깐 볼까요? 처음에 출발할 때 세팅을 다시 했었죠. 경제운전 38%, 보통운전 22%, 비경제운전 40%, 비경제운전 비중이 훨씬 높죠. 그래서 연비 보면 평균 연비 12.7를 기록한 거죠. 평균 연비 12.7, 2차의 공인 복합 연비 17.4에 비해서 많이 안 좋습니다. 훨씬 운전이 거칠었다는 얘기가 될 테고요. 여기서 세팅을 다시 해서 교대역까지 가는 55km 구간에서 연비 측정을 새로 하겠습니다. 일단 에어컨 바람은 1단으로 하고요. 드라이버 온리 모드로 놓고 20도씨, 20.5도씨로 맞췄습니다. 세팅을 12.7을 오케이, 세팅을 다시 했습니다. 이래서 출발합니다. 전기 모드로 출발할 때는 전기 모드로 출발한 뒤에 바로 엔진 가동을 시작하네요. 배터리 잔량이 2칸, 이제 3칸 밖에 없습니다. 배터리 잔량이 좀 부족하긴 한데요. 뭐 주행 중에 충전도 일어나고 할 테니까요. 그냥 가봅니다.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17.4km죠.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km 구간에서 연비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엔진 스톱이 일어나니까 실내는 적막강산이죠. 아주 조용합니다. 바로 엔진 가동이 일어나는 게 배터리 잔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잔량이 충분하다면 이런 서행 구간에서 EV 모드로 달릴 수 있을 텐데요. 일단 엔진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평균 연비 이제 6.6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계기판을 보면 관성주행 표시가 나옵니다. 이 구간에서는 내비게이션 지도 정보를 보고 약간 내리막이기 때문에 관성주행을 해라 라는 안내를 해주는 거죠. 차가 훨씬 더 똑똑해지고 스마트해지고 있다는 걸 이런 부분에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자유로에 올라섰고요. 약 10km 정도 달려왔는데요. 연비 21.1로 올라섰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17.4 수준을 진작에 뛰어넘은 거죠. 배터리 잔량도 좀 올라왔고요. 4칸 정도로 올라왔습니다. 약 절반 정도 차 있는 거죠. 네, 시속 80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EV 모드가 간간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엑셀 오프를 하면 EV 모드가 쭉 활성화되는 거죠. 자, EV 모드로 지금 계속 달리고 있다는 것 계기판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특한 부분이죠. 교통량이 많아지면서 속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시속 60km 정도 속도로 움직이는데요. 덕분에 EV 모드가 계속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동력만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연비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벌써 연비는 25.3을 가리키고 있네요. 상당히 우수한 연비 보이고 있고요. 행주대교까지 이르는데 약 25.8, 26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배터리 모드가 오래 활성화되면서 연비가 쭉쭉 올라가고 있죠. 평균 연비 26.4로 이제 행주대교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뭐 말하기가 무섭게 올라가네요. 26.5. 자, 이제 행주대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유로를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교통 흐름이 아주 양호했고요. 덕분에 큰 무리 없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26.9. 오히려 연비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네요. 27을 찍었습니다. 7. 이 차 공인복합 연비 17.4죠. 네, 가양대교에서 다시 교통체증을 만나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이죠. 연비 26.8입니다. 여기서부터 교통체증을 벗어나는 구간에서 오히려 연비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배터리 기반으로 EV 모드로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과연 그럴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 26.8입니다. 자, 이 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안 그런 차들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고속도로 연비보다 도심주행 연비가 더 좋습니다. 이 차 역시 도심주행 연비가 18.1이고요. 고속도로 주행 연비는 16.6입니다. 도심주행 연비가 더 좋은 거죠. 바로 배터리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인데요. 자, 교통체증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연비는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죠. 지금 26.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잠 재우고 배터리 힘을 받아서 모터가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27로 올라섭니다. 하이브리드의 기적은 좀 그렇고 하이브리드의 마법 정도로 하죠. 마술과 같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교통체증 구간에서 흔히 연비가 떨어진다 라는 통념과 달리 교통체증을 만났더니 연비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27.1 최고 연비를 지금 찍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맛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리터당 27.4를 찍고 있는데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17.4죠. 공인복합 연비보다 무려 10km 이상 더 가는 연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7.5 점점 더 올라가는데요. 신기한 일입니다. 자, 이제 체증은 조금씩 풀려가나요? 앞차와의 거리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체증이 풀리면서 연비가 다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차가 속도를 내면서 엔진 가동을 시작을 했고요. 따라서 이제 연비가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교통 체증에 강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고 또 경험했습니다. 올림픽대로를 따라서 쭉 달려왔고요. 이제 수교차로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야, 이 미친 연비네요. 연비가 좀처럼 떨어질 줄 모릅니다. 27.6 기록하고 있는데요. 최고 기록입니다. 주행하는 동안에 역시 최고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추세라면 28도 터치할 기세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잠시 후에 이수교차로 진출해서 빠져나가서요 도심 구간을 움직일 텐데, 도심 구간에서는 아무리 하이브리드가 정체 구간에서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도심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보다는 연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27.9, 야 이거 28 터치합니다 이거. 자, 계속 EV 모드가 활성화 되니까 말이죠, 28 역시 터치를 하죠. 리터당 28km까지 기록을 하는 겁니다. 리터당 28km를 달리는 놀라운 연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네, 이제 시내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엔진이 가동하고 있고요. 연비 27.5로 27.3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죠. 자, 배터리 잔량 3칸 남아 있습니다. 3칸으로 버틸 수 있을죠. 어쨌든 지금 추세로 볼 때 기대 이상의 연비를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효율이 좋은데다가 공차 중량도 그렇게 무거운 편이 아니죠. 가벼운 몸무게가 높은 연비를 만드는 한 요인을 제공해 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주유소 사장님들이 싫어하겠습니다. 연비가 좋으면 2번 오던 손님이 한 번밖에 오지 않겠죠. 친환경 자동차의 등장, 주유소 사장님들은 썩 반가워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도심 구간, 상당 구간을 지나온 뒤에도 26.4 km/L의 연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이 친환경 자동차 기술, 하이브리드 기술 상당히 괄목상대하게 발전했다 싶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처음 시작한 게 아반떼 LPI 엔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접목을 했던 거죠. LPG 엔진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붙였던 이유는 가솔린 엔진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효율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LPG 엔진의 하이브리드를 처음 도입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현대가 이제 이런 정도의 효율, 리터당 26.4km만큼의 연비를 보이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대단합니다. 현대자동차에 대한 호감, 반감, 뭐 여러가지 복잡한 일반 소비자들 국민적 관심이 이제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대자동차가 이런 R&D 부분 괄목상대할 만한 발전을 해왔다라는 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자, 미우나 고우나 자국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이제 현대기아차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국산차 자국 브랜드는 이제 현대기아차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애정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하지 않든 간에 말입니다. 자, 코나 하이브리드를 타면서 여러가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연비 테스트하고 중간에 올 때까지만 해도 이 교대역 가서 뭐 25km 가까이 근처만 가도 대단한 연비겠다 싶은 생각을 했는데요. 이 상태로 가면 26 정도를 마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앞에서 신호가 끊겼습니다. 네, 교대역 2호선 신호대기로 정차를 했습니다. 26.6, 그 잠깐 사이에 연비는 더 좋아졌습니다. 자, 파주를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교대역 2호선까지 55km 달려오면서 최종 연비 26.6 기록했고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17.4죠. 거의 10km 가까이 더 좋은 연비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대단한 연비라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아주 우수한 연비죠. 코나 하이브리드의 놀라운 연비, 놀라운 실제 주행 연비 26.6 기록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차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나 하이브리드 시승을 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제는 전혀 어색하지 않죠. 그만큼 우리 생활 속에 바짝 이런 친환경 자동차들이 다가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형 SUV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모델이 추가된 셈이죠. 그만큼 치열한 경쟁을 피할 수 없을 텐데요. 또한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소형 SUV 시장이 훨씬 더 넓어지고 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갖게 됩니다. 17.4 km/L의 연비를 가졌는데요. 작정하고 운전을 하면 그보다 훨씬 더 우수한 연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수한 효율을 갖춘 소형 SUV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UV이지만 SUV 같지 않고 마치 세단 같은 느낌을 주는 차이기도 하죠. 운전하는 자세, 주행의 스타일 이런 부분들이 SUV라기보다는 세단에 가깝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현대자동차 코나의 라인업에 새로 추가된 코나 하이브리드 시승,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